예,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유성만 현대차증권의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함께해 주시니까 스튜디오가 꽉꽉 차네요. 예, 오늘 어떤 주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지 화면 통해서 함께 그 주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2년 만에 보신 것처럼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모두 발언까지만 봤을 때는 분위기가 꽤 좋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웃으면서 덕담 아닌 덕담도 서로 나눠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제 비공개 회의 시작을 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우리 쪽의 전략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리선권 북측 조평통 위원장은 자, 선물을 잔뜩 들고 왔다. 네. 이런 표현으로 잘 될 것이다. 낙관적인 이 모두 발언했습니다.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신중한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의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첫 번째 것은 평창의 북측 대표단 참가 여부인데 이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말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참가하는 것으로 북도 결심을 하고 내려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창에 참여하고 선수단의 규모, 실무적인 이제 과정에 대한 절차적 합의, 그리고 이제 이 무엇보다도 지원의 문제.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고려항공은 움직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재들을 피하면서 우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평창은 북한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모토가 평창을 넘어서 평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평화체제 구축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야당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핵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은 건드리지 마라. 핵 동결은 없다. 또 핵폐기는 없다. 오히려 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참가를 강하게 시사하고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그 앞에는 핵무력의 완성. 이건 북한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핵 보유국인이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제 북한의 중요한 어찌 보면 생존 전략일 수 있겠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이고 사실 핵 문제에 대해서만 남북이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90년대 YS 정부 때 급물살을 탔던 남북 경협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전기,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의 핵에 대한 전환 가능성 여부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2월 중순이 이제 설명절이니까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혹은 당장 핵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군사회담이 재개된다든가 하는 가능성들은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결에 새 큰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 요새 좀 당황스러운 것은 북한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친화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좀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추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칼럼니스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성공단도 사실 껄끄러울 수는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 얘기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조명균 장관 자체가 개성공단 사업 지원 단장을 지낸 분이고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가장 먼저 꺼냈던 얘기가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해서 그 경협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그리고 평화지대로서 그 양국 간의 어떤 긴장을 완충한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동안 꾸준히 물밑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을 것이고 지금 오늘의 회담은 성과가 없을 수 없는 회담이죠. 그러니까 되는 판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물밑에서 끝난 합의를 문서로 확인하는 이 작업만 남았다고 보시는 게 아마 합리적일 거예요. 해서 평창은 이제 다 된 판이고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소위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핵이나 어떤 군사적 전략적인 측면에서 합의가 이뤄진 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더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성과가 없을 수가 없는 또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또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북한 얘기 나오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남북 경협주 얘기를 합니다. 연구님께서는 과연 이번 이벤트와 함께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과 회담이 이루어진 게 분명 그 분위기, 센티멘트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냐 안 되느냐 그게 말 그대로 남북 경협 관련된 기업들의 실제로 향후 실적이나 성장 가능성으로 되는 건데요. 역시 이렇게 회담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이 됐지만 또 실제로 과거와 같이 그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이거는 또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게 남북 관계라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는 단순하게 이렇게 뭐 2년 만에 회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좀 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또 일단 가장 그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이 좀 그동안 했던 그런 강경적인 그런 태도에 반해서 최근에 좀 유화적이고 좀 협조적인 걸로 나온 거는 그래도 그동안 좀 남북 경협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제스처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방금까지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이제 스탁이 나갔는데요. 주가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뭐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 IT주,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갈무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 어떤 건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넷이 더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 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엔터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 사드 여파로 인해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타격이 좀 컸지 않습니까? 컸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한 10월 넘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다 보니까 좀 여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이제 이 지난해 연말을 지나면서는 특별히 중국 시장이 확 개방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년여를 엔터주들은 뭐 고전을 면치 못했죠. 물론 이제 각자 도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특히 이제 국내 방송에서 각 빅3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회사의 주요 스타들, 뭐 사실 JYP 박지정 씨라든가 YG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송에 뭐 심사위원이라든가 아예 엔터테이너로 등장을 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했죠. 몸을 불살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묘한 게 사드 갈등 1년여 사이에 빅3가 사실은 부동의 SM, 치고 올라오는 YG, 그다음에 격차 큰 3위 JYP였는데 많이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JYP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 이 SM과 YG는 올해 실적에 있어서도 조금은 어두운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 재개방이 돼서 우리 엔터, 특히 이제 한류 스타들이 들어가서 막 날뛰고 놀 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해보고 있는데 이 사이에 국내 빅3에 좀 변화가 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것으로 좀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JYP 쪽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국내 시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연구원님 그러면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과연 이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지난해에는 꺾이고 올해는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방송 나온 데서 제가 주요 엔터사들을 직접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탐방까지? 그래서 제가 일단 확인해온 바를 말씀드리면요. 따끈한 소식인데 일단 확실하게 분위기는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뭔가 아직 확실하게 뭔가 중국 현지에서 행동으로 뭔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 즉 보면요. 이미 그때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연말 이후로 중국에 있는 주요 엔터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올해 향후 이제 사드 사태가 해결되고 한중 관광
관계가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서 이미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한류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의 그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중국에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뭐 협업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올해는 한국과 중국 자본을 이렇게 서로 JV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올해는 한번 의미 있는 뭘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물밑 작업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단 이게 아직 한중 관계가 공식 오픈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분명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주요 엔터사들은 조심스럽게 늦어도 올해 2분기가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예전과 같이 중국 현지에서 한류 아티스트의 현지 활동 및 한류 콘텐츠가 다시 중국 공식 채널에 방영되는 걸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제가 짚어드리면요. 일단 작년에 분명 안 좋았는데 만약에 올해 중국이 다시 개방된다면 특히 SM이나 YG 같이 이런 한류를 주도했던 업체들은 제가 중국의 비중이 한 15에서 20%가 됐는데 그게 회복되면 아무래도 올해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실적 업사이드가 더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연구원님께서 탐방까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클럽니스트께서는 이거 관련해서 뭐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와이스의 견인이 아주 눈부셨죠. 일본 시장 같은 곳에서 보면 트와이스 인기가 사실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제가 그 한 종합편성 채널이 그 연말에 하는 큰 시상식 있잖아요. 음악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마마가 열릴 때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걸 그 일본 현지에서 주최한 주최한 분이 가까운 분이라 이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 트와이스의 그 일본 멤버들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해서 그래요. 트와이스가 뭐 앨범 판매량, 싱글 판매량 이런 것들이 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한국 가수로는 엑소 이후 2년 만이라고 해요. 그 트와이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JYP가 성장한 것도 맞고 그리고 사드 여파가 좀 있기는 했는데 SM의 경우에는 엑소 이후에 그 후속 히트작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소녀시대 등 큰 그룹들이 해체를 한 영향도 있고요. 그 외에는 YG의 경우 좀 악재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뭐 그 약물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가면 올해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전반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탐방 다녀오시고 한 분은 지인 찬스로 이제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평론가님께 그 JYP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서 또 트와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많이 달라졌다 위상 자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 자체가 1년 농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와이스는 이미 이제 스타 반열에 충분히 올라와서 걸그룹이 요즘에 좀 약세입니다. 오히려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엑소라든가 워너원 같은 보이그룹들이 요즘에 아줌마 덕후들을 엄청나게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잘 되던 걸그룹들이 좀 주춤한 약세고 이 YG의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두 기둥이었던 이제 뭐 2NE1은 거의 해체 수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빅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설에 또 휘말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YG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와이스 정도가 그냥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저는 빅3 외에 중견 업체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걸그룹 중에서 누가 탑이냐? 그럼 요즘에 이 마마무가 거의 공연 시장과 워낙 그 가창력이 좋다 보니까. 아니요. 저도 취재에 근거한 겁니다. 두 분이 전 사심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는데 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빅3 외에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접목을 시도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카카오 자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솔로 가수 아이유 혼자 꿋꿋하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들이라든가 요즘에 조금 생태계가 폭이 넓어지면서 과거에는 아이돌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했는데 요즘엔 음악성을 중심으로 한 레이블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은 융복합 시도를 하는 엔터테인먼트들 또는 독특한 이 작지만 독특한 덕후 시장들을 또 공략하고 있는 음악성 중심의 레이블들 이런 것들을 올해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은 전체 구조에서는 JYP의 트와이스를 필적할 걸그룹은 올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는 이 박진영 대표 스스로가
너무 열심히 방송을 뛰면서 예. 그동안 뭐랄까요 좀 경영에서 부진했던 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몸빵을 하고 있는 그 노력이 눈에 보여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양현석 대표는 너무 좀 심사위원 역할에 좀 뭐랄까요 이제 식상함이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로운 이제 이 아이돌들을 출범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여기서 SM을 꼭 짚어야 되는데 뭐 이수만 회장은 주로 강연을 하면서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나름의 비법을 열심히 전수하고 있습니다만 예. 올해는 보유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이 1세대를 이끌어간 아이돌들이 구설에 지난 해에 너무 많이 휘말렸다. 네. 뭐 슈퍼주니어 강인 씨라든가 네. 또 종현 씨의 안타까운 상황 이런 등등 때문에 좀 SM은 좀 어두운 먹구름을 안고 새해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예. 또 우려감이 있습니다. 아, 참 새롭네요. 이제 평론가님께 이제 아이돌 얘기를 들으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상품이니까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JYP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SM이나 YG 같은 경우에 악재라면 악재들이 좀 많잖아요. 많습니다. 군입대도 앞두고 예.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YG의 빅뱅은 예. 탑시의 군 입대 때문에 활동이 사실상 정지됐고 네, 네. 개별 활동 하잖아요. G드래곤 같은 경우에 솔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데 문제는 탑시의 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입대 이후에 터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뭐 오늘도 지금 모 연예인 지망생의 이름이 인터넷 실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탑시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유명세를 탄 인물들이 예. YG의 주변을 계속 이 약물이라고 하는 좀 암울한 그 이슈, 루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이미지 쇄신을 또 YG는 올해 시도해야 되는 한 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빅3 기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방금 전에 이제 중소형 기획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다만 이슈가 터진 기획사도 있어서 바로 이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내 연예계를 위협하는 중국 자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판타지오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칼럼니스트께 먼저 잠깐 짧게 예, 한번 말을 들어보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주주에 의해서 국내 기업의 대표가 갈렸다. 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는 사실 부지기수예요. 그동안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에도 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중국 자본이 들어온 이후에 그 이사회를 열어서 회사를 세웠던 공동대표를 해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게 판타지오라는 배우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소속사의 이야기인데 2008년에 나병준 대표가 세워서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회사예요. 그런데 지난 2016년 10월에 중국의 투자그룹인 JC그룹이 그 한국 지사를 통해서 지분의 약 28%를 인수를 합니다. 이후에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예.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았던 거죠. 실질적으로 판타지오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건 2016년 배우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도 지인 찬스를 한번 써야겠네요. 네. 제가 가까운 분이 거기 소속돼 있는 이제 남자 배우였는데 예. 무명 배우죠. 그 2016년에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배우들을 대거 내보냅니다. 이 회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해서 여러 가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고 결국은 그 대주주가 경영에 대한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대표를 내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감정적으로 막 되게 반갑진 않죠. 중국 자본이 와서 그렇죠. 예. 설립자, 한국인 설립자를 몰아냈다 이런 구도로 보면 그런데 사실 합법적인 경영 행위의 하나이라는 것은 좀 감정을 떠나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중국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아가는 교훈을 삼는 그런 계기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 찬스 남자 배우가 서강준 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서강준 씨는 지금 여기서 소년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연구원님께서는 판타지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판타지오 측에 전화를 해서 예. IR 담당자 통화를 했는데 역시나 좀 공식적인 입장 코멘트를 하기엔 좀 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와 같은 게 이미 대략 사드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한국
엔터사들과 중국 자본과 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자본은 뭔가 자국 내 이제 엔터 미디어 시장이 커질 걸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컨텐츠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한류의 가장 진원인 한국 회사들의 컨텐츠, 배우, 가수들과 해서 하고 반면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중국의 자본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흔히 관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가 됐어서 예를 들면 뭐 SM은 알리바바랑 하고 YG는 뭐 텐센트랑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협업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판타지오 같은 건 중국 자본이 좀 판타지오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수했던 건데 예. 원래는 이제 좀 판타지오가 배우 위주의 회사이다 보니까 JC 쪽에 보니까 JC 그룹 자회사 중에 예를 들면 영화사 같은 게 있어서 아 그러면 그 판타지오의 배우 그런 컨텐츠와 중국의 이런 그 자본력 네트워크에서 뭔가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좀 나겠군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는 좀 이렇게 뭐 아직 더 봐야 지켜봐야 예. 알겠지만 조금 약간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엔더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 뭐 자동차 산업이건 IT 산업이건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해서 흔히 말하는 뭐 단물만 쪽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경우는 있었는데 예. 아직 뭐 이거를 그렇다고 단정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창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다시피 했던 좀 그 전 대표이사님이 좀 된 거는 좀 이런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자본에 의해서 한국인 뭐 창업주가 이렇게 예. 해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좀 중국 자본이 들어올 때부터 좀 예견된 일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좀 일이죠. 나오더라고요. 예견된 일이고 이 판타지오 사례 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이 예. 판타지오 케이스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을 대주주로 받을 때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내준다는 것. 우리가 흔히 51대 49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줬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킬될 수 있다는 칼자루를 대주주에게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병준 대표 사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의 특성상 사람이 상품이기 때문에 창업주이면서 대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대표는 소속된 연예인들과 아주 긴밀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킬되자마자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나 대표를 다시 복귀시켜라. 근데 문제는 이게 경영주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나는데 기회를 몇 년이나 줬는데 회사를 못 살려내는데 그럼 이게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 논리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노사관계의 갈등, 특히 이제 인맥, 라인 이런 게 가장 첨예하게 뒤얽혀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사일 수 있는데 첫 사례고요. 앞으로 이미 대주주의 권리를 돈을 주고 판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터질 텐데 우리나라 기업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고 확장하면 예. 포털, 대형 포털, 또 게임 업체 대부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이 중국계 지분은 앞으로도 커질 거거든요. 사드 갈등 동안에 잠깐 멈췄지 앞으로 더 확장되면 텐센트, 알리바바가 합작한 유니콘 지금 국내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고민을 조금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엔터 산업에 대해서 뭐 기획사 얘기까지도 중국 자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곰곰이 오늘 시간 되돌아보면 평론가님께서는 걸그룹 얘기 많이 하셨고 네. 컬럼니스트님은 이제 남자 그 배우? 지인 찬스 남자 배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구원님이 아직 전문 분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주제에 넘어가면 아마 연구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화면 안 보고 영화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벌써부터 막 천만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률 특히 어떤 신과 함께에서 나왔던 덱스터의 기술력 맞습니다. 입증이 되면서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측면에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시장 측면에서 일단 그 신과 함께 감독분이 또 덱스터의 이런 그 대표이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덱스터의 주가가 신과 함께 흥행 1150만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급등했는데요. 더 기대된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의 이런 신과 함께 수익만으로 영업이익이 한 5, 60억 정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중국도 올해 상반기에 방영이 돼서 그게 잘 되면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특수 기술이 정말 좀 돋보였기 때문에 또 한중 관계가 회복돼서 중국 쪽으로 그게 또 팔리면요.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덱스터도 좋았지만 또 영화 배급사 중에 뉴라고 있습니다. 네. 예, 뉴 같은 경우도 올해 강철비 이런 거에서 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또 올해 1월 말에 또 염력이란 또 기대작이 하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극장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CJ, CGV와 이제 메가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은 올해 국내 영화 라인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CGV나 메가박스 같은 경우가 둘 다 국내에서의 실적은 좋은데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해외 쪽인데요. 특히 CGV 같은 경우가 해외 진출 많이 했습니다. 뭐 중국이나 베트남, 터키까지 돼 있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최근에 워낙 강세지 않습니까? 1,050원을 뭐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해도 좀 수익 인식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외 비중이 있는 CGV보다는 좀 국내에 좀 비중만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렇게 그 영화관 수를 좀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그러니까 메가박스죠. J 컨텐트리 쪽이 좀 더 주가 쪽으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보세요. 전문 분야가 딱 나오니까 벌써 표정과 말 빠르기부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덱스터, 뉴 뭐 얘기를 해주셨고 컬럼니스트께도 한번 여쭤볼 것이 앞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영화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시작이 좋았고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탄이 잘 됐는데 여름에 2탄도 지금 개봉할 예정이잖아요. 아마 그 상승세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분위기가 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고 김주혁 씨의 유작도 남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올해 영화 시장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직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 유성만 현대차증권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또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 파노라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